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그램에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개선을 위한 조직입니다. 앞의 강의를 통해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한 증명과 프로젝트 검증 등의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다음 단계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한 조직의 편성입니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젝트의 운영, 그리고 각 프로젝트의 진단과 분석 등의 세 가지 활동에 대한 명백한 책임, 즉 책임 소재 및 한계가 설정돼야 합니다. 명백한 책임, 무엇을 위한 명백한 책임일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한 5개의 선택된 사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5개의 사례가 아주 훌륭한 성공 사례는 아닙니다. 성공적인 조직을 위한 주된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례들은 선택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사용 시 고장에 대한 사례입니다. 한 주요 자동차 생산 부서에 이 부서를 이끌 새 전무이사가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자동차의 고장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는 2개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조직 중 하나는 신뢰성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는 품질관리부서와 기타 다른 주요 부서에 속한 관리자들로 조직되었습니다. 전무이사는 신뢰성위원회의 구성원에게 각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사용 시 고장에 대한 연구, 개선할 내용의 파악, 개선 활동에 대한 업무 조정, 조치 사항에 대한 권고와 격려 및 결과에 대한 효과 파악 및 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조직은 신뢰성 공학부입니다. 그들의 업무는 신뢰성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세한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성숙기에 이 조직은 23명의 정식 엔지니어를 갖출 정도로 커졌습니다. 신뢰성위원회는 차체, 엔진, 변속장치, 전장품 등 자동차의 주요 하부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을 위한 조직에서 다음 단계를 알아보기 위해 엔진 신뢰성위원회를 주목해 봅시다. 엔진 신뢰성위원회는 엔진 고장의 증세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다시 말하여 엔진 고장의 유형의 주요 고장 증세, 엔진이 가동되지 않는 현상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주요 고장 증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한 엔진이 가동되지 않는 결함에 대한 처방을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우리가 조직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이야기하기 위해 처방을 찾기 위해 따라야 하는 행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증세, 즉 비정상적인 외형상의 증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처방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선 무엇이 원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2개의 행로에 직면하게 됩니다. 2개의 행로란 증세에서 원인까지의 진단적 행로와 원인에서 처방까지의 처방적 행로입니다. 이들 2 행로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2 행로는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각기 서로 다른 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진행이 되며 서로 다른 기술이 요구됩니다. 원인에서 처방까지 행로는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로에서는 책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가동되지 않은 결함의 원인이 디자인에 있다면 디자인부가 마땅히 처방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기술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되어 있습니다. 힘든 행로는 증세에서부터 원인까지 진단적 행로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단적 행로를 위한 기술이 항상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행로에서의 애매한 책임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 시계축의 사례를 잠깐 돌아본 다음에 다시 자동차 예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래전에 시계는 기계적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축에서 돌아가는 작은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시계 공장은 축을 만들기 위한 선반 공정이 있습니다. 이의 경우 선반 공정에서는 공차를 벗어난 축은 스크랩 처리를 하는데 이의 경우에서는 생산된 축의 12%가 스크랩 처리됩니다. 스크랩 12%는 상당한 낭비입니다. 또 공차 내 축과 공차를 벗어난 축을 선별하기 위해 25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더한 낭비입니다. 낭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원인들이었습니다. 이 원인들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선반이 축의 공차를 유지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기사를 한 선반에 하루 종일 배치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하루 종일 일어난 상황, 즉 누가 선반에서 작업했는가, 그의 작업 내용은 어떠한가 등을 일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기사는 완성된 축을 만들어진 순서대로 스폰지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날 그 기사는 정밀 측정 연구소에서 정밀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축의 크기를 측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500개의 축이 있고 각 축에는 5개의 공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표에는 2500개의 측정치가 있습니다. 축의 위에서 두 번째 부위의 공차가 가장 적습니다. 그 공차를 중심으로 500개 축을 살펴봅시다. 이미 생산된 134개 축은 충분히 공차 내에 속합니다. 그 시간, 그 시점에 한 작업자가 선반에 들렸습니다. 그는 완성된 마지막 축, 즉 완성된 축을 측정했습니다. 그의 측정 도구에 의하면 그 축은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따라서 그의 선반을 새로 조정한 후 본의 아니게 스크랩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97번째 축을 제작했을 때 부서의 순회 검사원이 선반으로 와서 완성된 마지막 축, 즉 197번째 축을 검사했는데 그의 계기에 의하면 그 축이 지나치게 작았기에 작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작업자는 선반을 새로 조정하였고 392번째 축까지 공차에 속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134번째 축에서 생긴 일이 다시 반복됐고 다시 스크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표는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선반은 하루 종일, 심지어 일주일까지도 공차를 충분히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도표는 실제적인 원인을 제시해 줍니다. 작업자의 측정 도구는 그가 공차를 유지하기 위해 선반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처방책은 보다 정확한 측정 도구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낭비가 놀랄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스크랩은 12%에서 2%로 삭감됐습니다. 선별하는 작업자 수도 25명에서 2명으로 감소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간단하고 저렴한 연구가 해결책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었는데 왜 시계 공장이 여태까지 그러한 엄청난 낭비를 감수했느냐입니다. 그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증세에서 원인까지의 진단적 행로에서는 누구에게도 명확한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행로를 책임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단적 행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견이 합치된 원인이나 처방도 없습니다. 자, 다시 자동차 예로 돌아갑시다. 엔진 신뢰성위원회는 진단적 행로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고장 증세에 대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처방도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동차 사용 시 고장률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들은 비용 면에서도 상당한 절감을 했습니다. 비용이 줄어든 부분적 이유는 보증 기간 중 애프터 서비스 요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방의 일부는 내부적 낭비를 줄어들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예는 피스톤 링 경우입니다. 천여 명의 작업자가 비행기 엔진, 선박 엔진, 그리고 다른 특수 용도를 위한 피스톤 링을 만드는 공장의 사례입니다. 이 공장은 매우 큰 품질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품질 저하로 인해 드는 비용은 매년 120만 달러나 돼서 적자를 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삭감하도록 관리자들에게 상당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그 공장에서는 검사원들은 제품의 불량의 유형 감각에 대해 발생 빈도를 조사하여 보고했습니다. 관리자들은 한 단계를 더 나아가 각 불량 유형에 따른 비용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불량 유형에 따른 불량으로 인해 드는 비용을 보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 용어를 사용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표는 내부적인 스크랩을 보여주고 왼쪽은 결함 유형입니다. 그 다음 열은 불량품에 인해 드는 비용을 보여줍니다. 물론 파레토 원리에 의해 가장 문제가 되는 하나의 불량 유형을 찾아냅니다. 피트라는 불량 때문에 31만 5천 달러나 비용을 들게 합니다. 이는 87만 1천 달러나 되는 내부 스크랩의 3분의 1이고 총액 120만 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피트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피트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그 질문이 칠판에 쓰여지자 피트의 원인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피스톤 링이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조 공정은 주로 원심 분리에 의한 주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이 가해진 원통형 주형은 수평 축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적당한 시간이 되면 홈통을 따라 녹은 금속이 부어집니다. 그 금속은 굳어서 포트라고 불리우는 원통형 주조물로 굳어집니다. 포트는 추출된 후 링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가공 공정에 보내집니다. 거기서 크기별로 링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멍을 뚫게 됩니다. 횡단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링 내에 있는 틈새와 유공이 바로 피트입니다. 피트가 발생한 링은 사용하기가 부적합하고 수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크랩으로 처리합니다. 그 공장 내에서 피트 때문에 총 제품의 평균 14%가 스크랩으로 처분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평상시의 수준입니다. 최고 21%까지 스크랩 처리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평상시 수준을 넘어선 산발적인 상승에 불과하였습니다. 피트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칠판에 쓰여지자 관리자들은 40개 정도의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즉, 금속의 온도가 맞지 않았다. 기계의 속도 및 RPM이 맞지 않았다. 금속의 화학 성분 요소가 맞지 않았다. 작업자들이 너무 느리게 주조 금속을 부었다. 작업자들이 규정된 작업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등등입니다. 관리자들이 이들 원인에 대해 논의해 보았지만 어떠한 합의점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논쟁으로서 단순히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제품으로서의 결과와 과정의 변수와의 관계를 찾기 위하여 현장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그들은 데이터 시트를 고안했습니다. 데이터 시트는 금속의 온도, 기계의 RPM 즉 속도, 금속의 화학 성분 요소,
금속을 붓는 시간, 누가 작업자인가 등등을 기록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수천 개 포트에 대해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에 기사들을 배치했습니다. 각각의 포트를 대상으로 생산 공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최종 검사에서 불량품을 기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각 데이터 시트에 한 포트의 전 생산 과정을 나타내게 되어 제품의 결과와 과정 변수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관리자들은 데이터 시트의 분석을 통해 제품의 결과와 과정 변수와의 유용한 상관관계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증세에서 원인까지의 진단적 행로는 연구소의 연구 실험, 엄청난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작업자의 제안 등 세 가지 방법으로 행하여졌습니다. 첫 번째, 연구 실험에서 밝혀낸 원인은 금속공학연구소에 주조를 위해 부어진 금속이 너무 일찍 굳어버린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객관적인 발견은 금속이 너무 빨리 굳어버린다는 사실과 관련된 방법상 온도가 너무 낮다든지 혹은 금속을 붓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하는 모든 문제점을 도출시켰습니다. 두 번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밝혀낸 원인을 예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표에서 하나의 짧은 수직선은 한 포트를 대표합니다. 수평축은 한 포트를 만들기 위하여 금속을 붓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수직축은 분량의 확률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명백히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금속을 붓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분량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꽤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피트의 발생 원인의 주된 원천은 작업자입니다. 여러 방법 중 이것이 가장 도움이 크죠. 원심 분리에 의한 주조 공정에는 9명의 작업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업자가 누구냐에 따른 데이터 시트 분석 결과 나이트라는 주조자가 만든 포트가 다른 주조자들이 만든 포트에 비해 보다 훨씬 스크랩률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리자들은 당연히 이 사실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나이트 씨가 만든 포트가 더 월등한가? 그들은 자료 분석만으로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경영인들 간에 라이트 씨를 불러 질문을 통해 그 이유를 파악해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새로운 논쟁이 대두됐습니다. 나이트 씨에게 질문을 할까요? 몇 명은 복잡한 작업 과정에 대해 일개 작업자가 얼마나 알겠느냐 하는 등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를 꼭 알아보아야 했기에 결국 나이트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이트 씨는 자기 기술을 설명하였고 그중 하나가 매우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포트를 만들기 전 아침 일찍 나이트 씨는 홈통을 청소하곤 했습니다. 그는 홈통 내에 붙어있는 금속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철로 된 막대기로 홈통을 긁어냅니다. 이 청소가 스크랩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속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중간 장애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작업자도 이것을 매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는 우선 끝맺음이 있습니다. 나이트 씨에게 질문을 하는 것에 반대했던 관리자들은 이제 왜 나이트 씨가 홈통을 청소한 사실을 기사들이 데이터 시트에 기록하지 않았느냐며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나이트 씨는 1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7시 30분에 시작하고 사무실에서 월급을 받는 기사들의 하루는 8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따라서 나이트 씨의 작업 개시 후 1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은 데이터 시트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단을 실시하려는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의 좋은 예입니다. 이상의 정보들이 피트를 제거하기 위한 처방 행위의 근원이 됐습니다. 관리자들은 작업자들에게 더 큰 지름의 홈통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씨의 청소 순서를
필수적으로 모든 작업자가 따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개선도 실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도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랩은 몇 개월 만에 14%에서 7%로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변수인 시간을 잘 조정한 결과 부차적인 변수를 더 긴밀히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리자들은 더 많은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원인을 더 찾아보고 더 많은 처방을 적용하고 결국 2%로 스크랩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제 관리자들은 만족했습니다. 그 이상 진행한다면 처방책이 문제로 인한 손실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들의 첫 번째 적이 죽었다. 이제 두 번째를 쫓아버리자 등등으로 그들이 비트에서 등을 돌리자 스크랩은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맥 빠지는 실패죠. 관리자들은 진정으로 모든 과정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사정을 살펴보자 해서 그들은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도입한 변화는 변경할 수 있는 유형과 변경하지 못하는 유형 두 가지였습니다. 관리자들이 더 큰 지름의 홈통을 마련해 준 것은 변경하지 못하는 변화입니다. 예전의 홈통은 고물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를 보면 주조 관리자는 작업자들에게 부을 금속의 양을 재기 위한 저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저울을 사용하다 그만두고 양은 경험과 눈치로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즉 변경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 대책으로 관리자들은 변경할 수 있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주조 과정에 오디트를 도입했습니다. 그 오디트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스크랩이 2%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후에 1%로 돌아갔지만 이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투자에서 얻는 이익을 살펴봅시다. 왼쪽에는 첫 해 품질 저하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3년 후의 그 비용입니다. 이 두 기간 동안 생산된 양은 거의 동일합니다. 3년 내에 가장 큰 문제였던 피트로 인한 비용이 31만 5천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부 스크랩도 87만 1천 달러에서 38만 9천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120만 달러에서 60만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투자량에 대해 살펴봅시다. 3년 동안 회사는 분석에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수정하고 분석하기에는 9년 동안의 작업 기간이 걸렸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당시 비용은 10만 달러였습니다. 그 회사는 공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투자도 하였습니다. 이때 든 비용은 5만 달러였습니다. 합계는 15만 달러였습니다. 자, 그러면 해마다 60만 달러의 이익을 본다면 어떤 활동이 투자한 만큼에 대하여 이렇게 월등한 이익을 남깁니까? 우리의 두 가지 예는 이제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다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조직에 대해 일반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 요점을 정리해 봅시다. 제품을 진단할 때는 두 가지 행로가 필요합니다. 즉, 증세에서 원인까지의 진단적 행로, 그리고 원인에서 대책까지의 처방적 행로입니다. 진단적 행로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애매하기 때문이죠. 진단적 행로에서는 작업자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처방은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회사의 기존 프로젝트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 프로젝트에서 증세에서 원인까지의 진단적 행로에 명백한 책임감이 있었습니까? 진단적 행로를 위한 정보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이때 당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을 준비하기 위하여 5번째 강의에 대한 교재를 미리 읽어두십시오. 행운을 빕니다.